미국의 판사 필립 호먼이 괴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독일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시민권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런 사악한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미국에서도 독재가 어떻게 가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헐!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 헌법을 제대로 파버린 논리학자의 반론이었습니다. 당황한 아인슈타인은 판사와 눈을 마주치는데, 여러분 안녕, 베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인슈타인의 영원한 소울메이트이자 불완전성 정리를 발표하여 많은 수학자들의 멘탈을 우주로 보내버린 수학자 쿠르트 괴델 일대기입니다. 예고편. 빈 서클의 아웃사이더, 논리학의 파괴자, 아인슈타인과 걸을 때, 불완전 괴델.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쿠르트 괴델입니다. 괴델은 1906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브르노에서 독일계 가정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직물 공장의 대표였으며 어머니는 교육을 많이 받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었을까요? 괴델은 유년기부터 다양한 고전을 읽기 시작했고 많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훗날 의사가 된 괴델의 형 루돌프는 괴델의 가족사라는 회고록에서 괴델의 별명이 미스터 Y였다고 회상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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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철학자는 이 질문을 다듬어 세상은 합리적이다 등 자신만의 철학적 명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8살의 꼬마 철학자에게 고열을 동반한 관절 통증이 찾아옵니다. 류머티즘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꼬마 철학자는 혼자 여러 자료를 뒤져보고 류머티즘이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괴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한편 19세기 초반 유럽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합집산, 지도의 경계선이 수시로 지워져야만 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분할되어 괴델이 살던 브르노는 체코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괴델은 자신을 체코 사람이 아닌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여기며 체코어를 입에 담지도 않았으며 마침내 오스트리아에 빈에 진출합니다. 형 루돌프는 빈의 의과대학에, 동생 괴델은 빈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빈 대학교 1365년 합스부르크 가문의 루돌프 4세가 설립한 독일 문화권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대학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괴델 외에도 마흐, 볼츠만, 슈레딩거, 프로이트, 곰브리치, 칼 포퍼 등등 역대급 동문들이 거쳐갔으며 오늘날까지 2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월클 대학입니다. 1924년 18살의 괴델은 빈 대학교의 물리학도가 되었습니다. 괴델은 청소년기에 시인이자 과학자였던 괴테의 색채론을 읽고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색채론이라니! 이는 독일의 문호 괴테가 과학계의 절대 권력이었던 뉴턴을 넘겠다고 야심차게 집필한 광학 이론서였는데 이런 괴테의 무모한 도전이 괴델에게 이끌림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빈 대학교 수학 1타 교수였던 후르트뱅글러 교수의 정수론 강의를 듣고 수학에 빠지면서 플라톤주의자가 되었으며 20살에 수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논리학을 장착하면서 전격적인 수리 논리학도가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대표적인 사조는 논리실증주의, 뜬구름 같은 형이상학을 쫓는 플라톤주의를 배격하고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논리실증주의를 이끈 모임은 철학자 모리츠 슐리크가 이끄는 빈 서클이었는데 여기에는 한스 한, 오토 노이라트, 루돌프 카르나프 등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논리학의 슈퍼스타 비트겐슈타인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니! 빈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출신의 공대생이었던 그는 대학 시절 이발사 패러독스로 알려진 러셀의 역설에 감명받아 수학과 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수년 후 케임브리지의 러셀 교수를 찾아갑니다. 이후 러셀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배우고 논쟁한 결과 러셀에게 그 천재성을 인정받게 되고 논리철학논고라는 역대급 명저서를 출시하면서 스승과 동급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빈 서클에서는 논리철학논고의 스터디가 활성화되었으며 누구나 비트겐슈타인의 말투와 표정을 따라할 만큼 비트겐슈타인은 빈 서클의 간판이 된 것이죠. 한편 괴델은 1926년부터 빈 서클에 초청받아 정기적으로 참석합니다. 플라톤주의자가 빈 서클에? 괴델과 실증주의자의 합이 맞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평생 반박이라고는 수식과 글로만 해왔기에 괴델이 플라톤주의자임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괴델은 묵묵히 메가톤급 반격을 준비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에서 제2회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현대 수학의 선장 힐베르트는 20세기가 풀어야 할 23개의 문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연속체 가설, 골드바흐의 추측, 리만 가설 등 역대급 난제는 물론 산술의 공리가 무모순임을 증명하라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후배 수학자들에게 숙제를 낸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0년간 인류는 미적분을 해석학으로 진화시켰고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위상수학은 기하학 혁명을, 해밀턴의 사원수와 갈로아의 군론은 대수학 혁명을 일으키며 수학자들은 제법 근거 있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죠. 하지만 불과 1년 후 러셀의 패러독스가 발표되면서 수학은 완벽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힐베르트의 멘탈에 1차 균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힐베르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에서 플라톤주의적 직관 요소를 배제하고 시스템을 형식화하여 모순 없는 완벽한 수학 제국을 건설하려 하는데 이게 바로 힐베르트 프로그램입니다. 힐베르트가 수학에 실증주의적 기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1930년 10월 아직까지 그닥 유명하지 않았던 대학원생 쿠르트 괴델은 공교롭게도 힐베르트의 고향이었던 퀘니스베르크의 학회에 참석합니다. 이 학회에서 괴델은 수학은 완전하지 않다는 불완전성 정리를 발표합니다. 대부분은 그닥 유명하지 않은 수학도의 발표를 흘려들었지만 단 한 사람은 불완전성 정리가 엄청난 것임을 직감합니다. 잠시만, 폰 노이만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노이만은 괴델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데 두 천재가 서로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듬해 괴델은 두 가지 버전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는데 개요는 이러합니다. 제1불완전성 정리는 어떤 형식체계 안에서 참이지만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명제 t가 t는 증명이 불가능하다일 때 t가 참이면 t는 증명이 불가능하고 t가 거짓이면 t는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t는 참, 모순이죠. 이 t가 바로 참이지만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였던 것입니다. 괴델은 명제의 언어적 모호함을 탈피하기 위해 명제에 자연수를 대응시켜 만든 괴델수를 이용하여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제2불완전성 정리는 제1불완전성 정리의 따름 정리로 어떤 형식체계의 무모순성을 체계 안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덕분에 힐베르트의 23개의 문제 중 제2번 산술의 공리가 무모순임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힐베르트는 러셀의 패러독스에 이어 2차 멘붕을 당하며 재기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한편 18세기 철학의 제왕 칸트는 2000년 넘게 논리학은 일보 전진도 할 수 없었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완성된 학문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완전성 정리로 논리학이 갑자기 수백 보 전진하게 되었으니 아인슈타인은 괴델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논리학자라고 평가했지만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가 괴델 이전 최고의 논리학자로 권좌를 내준 것이었죠. 비트겐슈타인과 빈 서클은 어땠을까요? 괴델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 비트겐슈타인은 불완전성 정리를 깔끔하게 인정했으며 빈 서클의 위상도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모순을 만나면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라, 포병장교의 전술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피해가려 했지만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이 불완전성 정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1936년 빈 서클의 리더 슐리크가 제자에게 살해당하면서 논리실증주의의 분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의 한적한 시골, 헐렁한 멜빵 바지를 맨 곱슬머리 60대 노인과 흰 캐주얼 정장에 펠트제 중절모를 쓴 30대 젊은이가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산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930년 벤버거 백화점의 상속자 루이스 벤버거와 여동생 캐롤라인 벤버거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백화점을 매각하고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교육개혁가였던 에이브러햄 플렉스너를 영입하였으며 플렉스너는 의대를 넘어 순수과학의 메카를 만듭시다. 벤버거 남매를 설득하여 마침내 붉은 벽돌의 유람 프린스턴 고등연구소가 탄생합니다. 당시 수학과학의 메카는 독일의 괴팅겐을 필두로 하는 유럽이었지만 히틀러가 유대계학자들을 핍박하여 학자들의 유럽 탈출 러시가 이어지게 되는데 프린스턴 연구소는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냅니다. 히틀러가 나무를 흔들고 프린스턴이 사과를 주워먹는 격이었죠. 프린스턴은 1932년 수학자 베블렌, 1933년 아인슈타인을 영입하면서 핫플로 떠오릅니다. 이후 헤르만 바일, 폰 노이만, 알론조 처치, 앨런 튜링, 모르겐슈테른, 앙드레 베유, 오펜하이머 등등 역대급 지식인들이 프린스턴을 거쳐가게 됩니다.
한편 오늘의 주인공 괴델은 1933년에서 34년 사이에 프린스턴을 방문하게 되며 베블렌, 아인슈타인 등 다양한 학자들과 교류합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오스트리아인이었던 괴델은 빈 대학으로 유턴, 도착 후 몇 주간 신경쇠약으로 요양소 생활을 한 후 교수도 아닌 수리논리학 강사로 빠듯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1938년 9월 20일 괴델은 6살 연상의 이혼녀이자 캬바레 댄서 출신의 아델레와 결혼합니다. 평소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괴델에게 아델레는 음식을 시식하고 먹여주었으니 사실상 간병인이었죠. 하지만 모리츠 슐리크가 살해당하고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면서 빈은 더 이상 평화롭게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괴델은 유대인으로 오해받아 안경이 박살나는 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간병인 아델레가 우산을 휘둘러 이를 저지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괴델은 빈을 떠나 수차례 러브콜을 보내준 프린스턴에 가기로 합니다. 플렉스너와 베블렌, 폰 노이만은 괴델의 탈출을 전격 지원해 주었으며 괴델 가족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 일본에 도착한 다음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 후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뉴욕에서 프린스턴까지 영화 한 편 제대로 찍으며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에 입성한 괴델, 동료 학자들이 지금 빈은 어떠냐고 묻자 커피가 맛을 잃었습니다. 괴델스런 답변을 남깁니다. 괴델까지 합류해버린 프린스턴은 명실상부 수학과학의 메카가 되어버렸죠. 천재들이 지식을 콜라보하며 친분을 쌓아나갔지만 괴델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평소 논쟁을 싫어하고 글이나 수식으로만 반박하는 성향에 피해망상증까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폰 노이만, 모르겐슈테른과 아인슈타인은 이 논리학자를 비범하게 여겼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아인슈타인은 괴델을 만나기 위해 출근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명장면이 아인슈타인과 괴델의 산책입니다. 둘은 30년 가까운 나이차를 극복하고 프린스턴에서 콩깍지 같은 절친이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한때 수학자를 꿈꾸기도 했으며 괴델은 한때 물리학도였으니 운명이 뒤바뀐 두 천재가 서로의 세계관에 빠져버린 것이었죠. 둘은 거창하고 비범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자잘한 것,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 차이로 삐지기도 하는 인간적인 친구 사이였죠. 1947년 12월 괴델이 미국 시민권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가는 길, 아인슈타인과 모르겐슈테른이 증언자로 동행합니다. 미국의 판사 필립 호먼이 괴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독일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시민권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런 사악한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미국에서도 독재가 어떻게 가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헐!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 헌법을 제대로 파버린 논리학자의 반론이었습니다. 급당황한 아인슈타인은 판사와 눈빛 교환을 하는데 다행히도 판사는 아인슈타인의 지인으로 괴델의 화제를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법에도 진심이었던 괴델이 하마터면 시민권을 못 딸 뻔했죠. 이후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70회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괴델 우주. 이는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에 해를 구한 것으로, 우주는 일정하게 원운동을 하면 처음 시간과 장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상대성 이론이 시간여행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이후 둘의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괴델은 프린스턴에 입성한 후 단 한 번도 고국에 가지 않았지만 종종 모친께 편지를 보냈으며, 편지에는 아인슈타인이 70대임에도 정정하게 산책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북부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괴델은 이를 모른 채 1955년 4월 25일에도 아인슈타인은 요즘 건강하다고 모친께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4월 18일 괴델의 영혼의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프린스턴 교정을 혼자 거닐어야 하는 괴델. 그는 아인슈타인과의 마지막 추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나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었으며 전보다 더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괴델, 둘은 모두 20대의 확실성이 지배하려던 세상에 각기 3가지 이론을 던지며 세상을 뒤집었었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 26살의 나이에 특허청에 근무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광양자설, 브라운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으며, 괴델은 1930년 24살의 나이에 제1불완전성, 제2불완전성 정리와 함께 완전성 정리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상대성 이론과 불완전성 정리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함께 확실성이라는 절대 권력을 뒤집은 역대급 지식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진짜 공유했던 것은 세상이 옳다고 믿는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그걸 준비하는 외롭고 두려운 시간에 대한 위로와 공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괴델에게 아인슈타인이 없는 시간은 불완전성 정리를 준비하던 그 시간보다 더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좀처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으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으로 무장하고 아내가 주는 식사 이외엔 음식을 거부하며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1977년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의 아내 아델레는 두 번의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괴델이 걱정되었지만 지인들에게 괴델을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괴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나마 허가를 받아도 괴델은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긍정적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상실해 오직 부정적 결정밖에 못 내린다네. 다행히도 12월 아델레가 복귀했지만 괴델은 뼈만 앙상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12월 29일 아델레는 괴델을 프린스턴 병원에 입원시키지만 보름 후 괴델은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사망합니다. 1978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사망 진단은 성격장애로 인한 영양실조 후 아사였습니다. 사망 당시 괴델의 체중은 29kg이었으며 5일 후 괴델은 프린스턴 묘지에 안장됩니다. 수학계에는 역대급 이론을 남기고도 고독하게 떠난 천재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실제 속에서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수학자들은 상상 속에서 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20세기만 해도 괴델과 칸토어, 존 내시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앨런 튜링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로센딕과 페렐만은 역대급 성과를 내고도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과학자보다 수학자와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저희 메스프레소가 이 거리를 좁혀보겠습니다. 레전드 수학자 영상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패티였습니다. 바이.